주제가 좋잖아요. 그림 렉처, 더 넓은 세상으로. 그게 너무 멋있지 않냐, 얘들아 가자. 45명이 저희 정원인데 모두가 참석을 했어요. 이런 유명한 분들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마음에 뿌듯함을 가지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사회학과에 있는 김용학이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은 티거입니다. 제가 티거 같이 생겼습니까? 앞에서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티거를 잘 몰랐습니까? 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렸나요? 혹시 꽃 한 송이로 퉁친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한 아버지의 일기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제 모두에 먼저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한 아버지가 자기 처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5살 난 꼬마를 혼자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잘라고 이불을 이렇게 확 들쳤대요. 근데 이불을 들치는데 그 안에 컵라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들치니까 컵라면이 쏟아졌겠죠. 그래서 이불이 다 망가져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거 네가 그랬지. 그 야단을 막 쳤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저께 사실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컵라면을 끓여놨는데 아버지가 늦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으니까 이불 속에 넣어놨대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깜빡 잊어서 그게 이렇게 쏟아져서 이불을 망쳤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죠?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어제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바친 거죠. 근데 그게 잘못 받아들여져서 실수 때문에 그게 좀 망가진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저에게 한 40년 전에 저한테도 작은 꿈이 있었죠.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근데 그때 굉장히 가난했죠. 우리나라 모두 다가. 공부할 능력이 안 됐죠. 경제적으로. 근데 최정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공부를 시켜줘서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거. 그거는 제가 얼마나 평생 동안 고마웠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됐고 또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알고 있는 것을 사회에 돌려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 사회에 돌려주고 또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돌려주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내 인생 일기 80페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목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저는 사실 일기를 자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일기를 썼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장씩. 한번 보시죠. 이게 타임스지에 2달 전에 나온 특집 기사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쁘게 생겼죠? 예, 이 어린아이를 사진 기사로 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실래요? This baby could live to be 142 years old. 142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이 아내를 들여다보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화 관련된 연구들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142세까지 살 수 있는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다, 142세.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들이 142세 사회가 아주 망가질 것 같아요. 요즘 걱정이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단서가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적게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스트균 같은 것도 밥을 조금 주잖아요. 이스트균도. 그럼 걔네들이 한 30% 더 오래 살아요. 그럼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사람이 많이 굶으면은 어떤 유전 인자가 스위치가 켜져요. 유전 정보에. 그러면 그것이 오래 살게 하는 것과 연관됐다는 걸 밝혀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최근에 과학자가 약을 먹으면은 그 유전 스위치를 켜는 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유전 스위치를 켜게 돼요. 그러면은 많이 먹고도,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기사 중에 하나죠. 이런 연구가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42세는 너무 많다. 100세까지만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산수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분 몇 년에 죽죠? 100세까지 산다. 그럼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해가 몇 년이에요? 한번 몇 년에 죽을 것 같아요? 2098년, 2198년. 얼마요? 2098년. 2100년에 죽을 아마 대개 2100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2100년까지 산다면은 어떤 사회일까요? 2100년이. 2100년도에는 고등학교가 있을까요? 텔레비전? 뭘 타고 다닐까요? 여행은 어떻게 하죠? 도시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100년까지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2100년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끔찍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회로 변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회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서 1년에 중요한 사건 하나 또는 나에게 큰 감동을 줬던 사건 하나를 한 장씩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부터.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기로 한 장 쓴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나한테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장, 일기 한 장을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매년 앞으로 80년을 더 산다고 치고, 그러면 80장에 80페이지에 일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 이 80페이지의 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후배들한테 이 얘기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 수업 분위기가 참 좋군요. 끝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을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런 마이크를 평생 처음 쳐봐요. 그래서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평생의 꿈을 한 단편을 이룬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기 80페이지를 어떻게 써갈 것인가, 그게 제 주제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Hope for the Flowers.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모르신 분은 잠깐만 읽어봐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30초 동안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이 어떤 얘기냐면, 한 애벌레가 나뭇 이파리를 먹고 살다가 너무 지루해. 이게 인생에 이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기어 내려가 봅니다. 땅바닥으로. 그래서 기어 내려가서 기어가다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타고 올라가는 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애벌레가 이걸 하니까 나도 여기 뭐가 있는가 보다. 한번 올라가 보자. 그리고 이걸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가는 이 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왜? 애벌레들끼리 밟고 밟히고 온갖 경쟁을 겪으면서 막 밀어 떨구기도 하고,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 구름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애벌레 한 마리가 툭툭툭 떨어져 내려옵니다, 정상에서부터. 근데 이 둘은 이제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올라가다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나비가 되는 꿈을 꾸어보자. 그래서 이걸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져서 고치를 틀고 오랜 세월을 끝난 다음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근데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탑들이 온갖 곳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상에 올라간 이 애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냐? 저는 그것이 요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도룡령이 있어요. 근데 이 도룡령이 잡아먹지 않으려고 독을 개발해요. 그럼 독을 먹은 뱀은 죽겠죠. 그러니까 뱀이 해독제를 개발해요. 그랬더니 도룡령이 더 강한 독을 개발해요. 그랬더니 더 강한 해독제를. 그래서 올라가고 독, 해독제, 독, 해독제, 독, 해독제. 제가 키가 작군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근데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죠. 서로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다. 그게 레드 퀸스 레이스라고 불러요. 레드 퀸, 앨리스 원더랜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달려도 제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빨리 달려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스펙 쌓기 경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스펙을 쌓아봐요. 그러면 서로 쌓으면은 다 똑같아지죠. 서로 스펙을 쌓으면은. 그죠? 그럼 아까 우리 박인구 총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다른 생각을 갖는 게 꿈이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애벌레가 탑을 타고 올라가면서 경쟁하면서 꼭대기에 올라가 봐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요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다른 스토리를 쌓으면 어떻을까? 스펙을 쌓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에 스토리를 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안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보세요. 먼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대한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찾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다, 뭘 잘한다. 그러신 분들 몇 분 계시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제가 대학교 4학년 학생하고 면담을 많이 해봅니다. 대학교 4학년이 사회에 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너 뭐 하고 싶으니?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연세대학교의 화장실에 낙서를 다 모아왔어요. 그걸 왜 모아왔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장실에 낙서가 점점 사라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화장실에 옛날에는요, 여러분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는 화장실 가면은 낙서가 온갖 게 너무 많아서 화장실에 앉아서 너무 재밌었어. 그거 보느라고. 어떤 사람은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쓰진 않고 그거 읽는데 참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화장실에 낙서가 다 없어져요. 왜 없어지느냐? 혹시 아세요? 휴대전화 때문에 없어져요. 사람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문자 보내거나 뭐 웹서핑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쓸 공급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반항기가 좀 있나 봐. 내 얘기가 틀렸다 그러면서 아직도 화장실에 낙서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 998칸의 화장실을 다 뒤져서 이만큼 낙서를 채록해 왔어요. 참 재미나요. 그 낙서 남아있는 것들도. 근데 공과대학에 있는 낙서는 문과대학의 낙서의 길이보다 절반밖에 안 돼. 길이가. 그것도 참 재미난 현상이죠. 근데 학생들이 그 낙서 중에서 한 가지 자기들이 상을 주는 낙서를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금상, 낙서가 이게 최고의 낙서다. 그래서 이 낙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금상을 받은 낙서가 뭐였냐면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낙서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똥이 안 나온다. 나는 이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전 그 낙서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어요. 야, 정말 슬펐어요. 연세대학교만 해도 얼마나 좋은 학교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학생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똥도 안 나오니 말이야. 왜 이럴까? 저는 바로 무의미성, 이걸 쌓고 있는 경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이 만약에 다른 걸 찾았으면 어떨까? 그래서 뭘 잘하고 뭘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 버인슈타인 신드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버인슈타인 신드롬은 제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버인슈타인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자, 위대한 지휘자죠. 이런 만한 사람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한 꿈을 언제 가졌냐면 7살 때 가졌다는 것이에요. 7살의 우연한 계기에 옆에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우리 피아노를 잠깐 좀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집에 갖다 놨대. 근데 버인슈타인은 그때 피아노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피아노가 신기하잖아요. 뭔지 이거 모았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눌러봤겠죠. 여러분 같아도 그랬겠죠. 땅. 이때 버인슈타인이 느낀 게 전율을 타고 모든 전기 같은 게 자기 몸을 휩싸였다는 것이에요. 이거구나. 이걸 저는 인카운터링이라고 불러요. 인카운터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바래. 버인슈타인처럼 전기가 오는 그 무엇이 나에게 다가오길 바래요. 꿈 깨세요. 그건 절대 안 옵니다. 아니, 오긴 와. 어떤 사람에게.
근데 아까 저 학생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지 않고는 그런 게 잘 안 와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겠죠. 그죠? 그러면 배우자, 어떤 배우자, 이상형은 물론 있어요. 그 이상형이 백마 타고 나타나서 딱 부딪히는 인카운터링의 확률이 얼마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최민수라는 배우 아시죠? 그 와이프 이름이 강주은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텔레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최민수라는 이 탤런트가 얼마나 많은 이쁜 여자들을 주위에서 봤겠어요, 배우니까. 근데 강주은 씨를 우연한 기회에 스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탁 스치는 순간 저 여자가 내 배필이다라는 느낌이 확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번쩍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두 달 만인가 세 달 만에 결혼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부럽죠?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서 결혼에 이르게 될까요? 서서히 만나고 서서히 정붙이고, 그죠?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이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버인슈타인처럼 나에게 뭔가 탁 다가오기, 이것이 나의 재능이다, 그걸 찾기는 참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생각이라고 박영국 총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속에 씨앗 하나를 떨고라. 마음속에 씨앗을 떨고라. 요 씨앗을 떨구면요, 요 씨앗이 조금씩 자라요. 자기가 이 씨앗에 대한 생각을 잊고 있어도 자라고, 자기가 깽판치고 놀고 있어도 이게 자라고 있어요. 그 참 신기해. 근데 아직 씨앗이 없는 사람은 오늘 집에 가면서 아무 한 톨이나 떨구세요. 아무 한 톨이나. 갈아치면 돼.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것이에요. 오늘 그래도 자기가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음의 씨앗을 오늘 하나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안 자란다, 재미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씨앗 한 톨도 안 심고 자라는 많은 학생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번민하고 회의하고 그래요. 오늘 하나 심어 놓으세요. 혹시 이런 걸 바라진 않으세요? 2살 때 글을 읽고 3살 때 2차 방정식을 풀고 5살에 대학 수학 상위심에 97%에 들고 20살에 수학 박사를 받은 실존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난 아직 이거 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죠? 서서히 노력해서 조금씩 재능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생기잖아요. 거기 시간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뇌 안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발달해요. 뉴럴 네트워크, 뇌 안에 네트워크가 생겨요. 그럼 이 뉴럴 네트워크가 점점 강해지는 게 여러분들의 재능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조금씩.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씨앗 한 톨을 뿌려라.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기 80장 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매직아이라는 거예요. 매직아이. 저는 이거를 3차원이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한 일주일 고생했어요.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눈에. 근데 이걸 보면은 무질서하죠. 근데 매직아이라는 거를 딱 인식하게 된 3차원 영상으로 인식한 순간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질서 잡힌 세계가 보이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와 같은 혼돈의 세계예요. 근데 이 혼돈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을 살아갈 때 어떤 질서를 잡아가면서 이걸 인식하면서 살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카데믹 라이프라는 것이에요. 아카데믹 라이프는 학자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0년의 세월을 더 살려면은 궁금증을 갖고 살라. 궁금증이 있어야지 아카데믹 라이프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금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눈은 점차로 동태눈처럼 돼갑니다.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언제나 반짝거려요. 그래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사는 삶이 제가 생각하는 아카데믹 라이프예요. 그럼 아카데믹 라이프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헬렌 켈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헬렌 켈러는 아시죠? 네. 귀가 들렸어요. 눈이 보였어요. 뭐가 냄새를 맡을 수 있었군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암흑 속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계기를 한번 보세요.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그의 자서전에서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생각의 탄생.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설리반 선생이 나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고 가서 인형 하나를 건네주었다.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자 선생님은 내 손바닥에 DOLL이라고 썼다. 나는 이 손가락 장난에 큰 흥미를 느끼고 흉내를 냈어요. 나는 층계를 달려 내려가 어머니에게 인형이라는 글자를 써보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단지 원숭이처럼 손가락 흉내를 냈을 뿐이다.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은 WATER 이라는 모양이 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장미꽃 향기에 이끌려 우물가에 다다랐다. 선생님은 콸콸 쏟아지는 물 아래로 내 손을 가져갔다. 찬 문줄기가 한쪽 손에 쏟아지는 동안 선생님은 다른 손에 워터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는 매우 빠르게 썼다. 나는 꼼짝 않고 서서 온 신경을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시켰다. 갑자기 나는 잃어버린 그 무엇을 되찾듯이 안개 같은 의식을 깨달았다. 어쩐 일인지 언어의 신비가 나에게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WATER 이라고 내 손에 쏟아지고 있는 그 차가운 무엇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았다. WATER이 지금 내 손에 떨어지는 여기 쓰여진 손가락 장난이 여기 물줄기에 차가운 이것하고 같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빛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었으며 영혼을 자유롭게 하였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지금 이 손가락 장난 WATER 여기 있는 이것이 지금 콸콸 쏟아지고 있는 이 차가운 물하고 같은 거를 처음 깨닫는 이 깨달음의 생각. 이것이 헬렌 켈러의 첫 출발점이었어요. 아카데믹 라이프에.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았던 워터라는 거는 컨셉트죠. 개념이죠. 단어죠.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컨셉트라는 거는 영어 단어의 컨셉션. 컨셉션이 뭐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피임이 뭐예요? 컨트라셉션. 컨셉트라는 거는 세상을 잉태하는 것이에요. 워터라는 단어를 처음 깨닫고 이거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순간 헬렌 켈러는 세상을 잉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부분적으로만 잉태하고 있어요. 앞으로 100년 살아가면서 아카데믹 라이프를 통해서 세상을 궁금증을 가지고 더 많이 포함하면서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게 토끼예요, 오리예요? 오리. 토끼도 보입니까? 네. 오리도 보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둘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토끼를 한 번도 못 보고 토끼라는 개념이 없는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앞만 보여줘도 토끼를 못 본다는 것이에요. 왜? 토끼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요? 있기를 바라겠죠. 저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카데믹 라이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색깔로 이루어졌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배웠죠. 우리 시험에서도 그렇게 풀었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7가지 색이다. 근데 무지개가 7가지 색인가요? 무한대색이죠. 근데 왜 7가지로 정해졌을까? 이거는 서양에서 온 개념인데 럭키 세븐이라는 세븐의 럭키, 그러니까 운이 좋다. 이 세븐이라는 숫자가 서양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무지개를 7가지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에서 순 우리나라 말이 뭐죠? 여기서 빨, 노, 파, 순 우리나라 말이죠. 그죠? 나머지는 한자에서 빌려왔네. 근데 파란 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파랗죠? 들판이 파랗죠? 우리 그렇죠? 푸른 들판, 푸른 하늘 같은 색이에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 언어에는 한자를 쓰지 않는 이상 그거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언어 안에 단어가 없기 때문에 파란 하늘이나 파란 바다나 다 다른 색인데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컨셉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궁금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컨셉트를 가지고 한번 이걸 보시죠. 이 중국에서 장기죠. 제가 여행을 가면은 시장에 가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회학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장기를 가지고 시장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장기하고 규칙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기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장기 이렇게 돼요. 이거는 중국의 원조 장기, 우리나라 장기. 근데 뭐가 달라졌죠? 수입하는 과정에서? 글씨체도 달라졌고 졸은 졸만해졌죠. 졸만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작아졌잖아요, 졸이. 졸이 졸만해졌어요, 정말. 왕은 어떻게 됐어요? 훨씬 커졌죠. 그러면 같은 장기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왜 이런 변화를 겪었을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틀이었어요. 존댓말. 우리는 항상 위계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말 때문에, 언어 때문에. 근데 중국에는 맞습니까? 존댓말이 그렇게 많이 발달 안 했죠. 예, 상당히 평범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위계적이지 않은 언어를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언어 체계 자체가 존댓말이라는 위계이기 때문에 항상 위계적 서열로 배열을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미팅 나가본 적 있어요? 아직 안 나가봤어요? 고등학생이라서. 미팅 나가면은 제가 나보다 3살 많은가? 2살 많은가? 또는 3달 많은가? 꼭 주민등록증을 까봐야 돼. 그래야지만 서로 마음이 편해져. 위계적으로 배열을 해야만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가 편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하는 얘기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하면은 관광 가이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다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입니다. 이 빌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입니다. 이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죠? 네, 연세대죠. 아니, 안 믿는다는 투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일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연세대학교죠. 자,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저는 아카데미 라이프라고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풍요롭게 해요. 궁금증을 갖고 사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덕목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아카데미 라이프가 제가 왜 요구하는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잠깐 조망을 해볼게요. 어떤 사회가 되는지를. 옛날에 이렇게 잡아먹고 살았죠. 그죠? 사냥해서. 그 농경사회가 시작됐네. 13,000년 전에. 그리고 산업사회가 그 다음에 300년 전쯤에 시작되죠.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노동을 하고 있네요. 찰리 채플린. 단순 반복 노동. 이 사진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서 구글 오피스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구글 오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를 다양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장을 가져온 것이에요. 구글 오피스는 어떤 경우에는 오피스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설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근무를 하는 게 구글 오피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보세요. 구글 오피스에서 욕조에 누워서 뭔가 뱅글뱅글 돌리고 있죠. 머릿속에. 뭘 바라보고 있어요? 어항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근무 시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바쁘게 손이 움직여야 되죠. 단순 반복 노동. 그죠?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죠. 일에 자유로움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머릿속에서 뭐가 지금 막 돌아가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궁금증을 갖는 훈련을 갖는 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돌리는 창조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창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무슨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회의 특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회는 바로 정보사회의 논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The Fly라는 영화를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The Fly라는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어느 과학자가 물질을 전송할 수 있는 텔레포트 머신을 만들어요. 물질 전송 기계를. 그러면 전자적으로 분해해서 저쪽에다가 보내는 거죠. 근데
원숭이도 성공을 해. 원숭이도 보낼 수 있어. 근데 인간을 보낼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집자를 구해봐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여기 들어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스타트rek에 그런 거 보셨죠? 빔미 앞스캇 그러면 지직 사라졌다가 저쪽에 가서 지직 나타나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기계예요. 이게 지직 사라지는 그런 걸. 근데 아무도 여기에 실험 대상으로 안 나타나니까 이 과학자가 자기 스스로 이 기계에 들어가 앉아요. 근데 그때 마침 파리 한 마리가 날라들어. 그래서 파리의 DNA하고 이 사람의 유전 정보가 같이 분해가 된 다음에 전자적으로 전송이 저쪽에 돼서 거기서 결합돼서 한 인간으로 나타나요. 그럼 이 영화가 뭘 보여줄까요? 이 사람이, 이 과학자가 점차로 파리 인간이라는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업사회에서 이런 물건들을 생산하죠? 근데 이 물건들은 결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물건들은. 그죠? 결합하기 어렵죠? 정보는 어때요? 정보는 결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걸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파리의 DNA가 정보로 표현되면은 인간의 DNA도 정보 아니겠어요? 이 정보 결합이 너무 쉬워서 파리 인간으로 변해가는 공상과학 영화가 생겨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구글 오피스의 그 과학자가 또는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뭘 하겠어요? 정보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머리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거는 하늘에 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있는 아이디어들이 결합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점차 아카데믹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공상과학 영화가 현재 이 synthetic biology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거미줄이 있습니다. 거미줄이 참 좋은 성격이 있는 거 아시죠? 거미줄은 강철보다 강하죠. 거미줄은 플렉서블하죠. 유연하죠. 거미줄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 돼. 사람이 먹더라도. 근데 강철은 먹으면 죽죠. 그래서 거미줄을 어떻게 활용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겠죠. 거미줄이 좋은 점이 많아요. 방탄조끼도 만들 수 있고 장갑을 만들면 장갑이 찢어지지도 않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많죠. 근데 이거를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거미줄에 거미를 생산하는 DNA의 한 부분을 잘라서 이 고트, 염소한테 주입을 시켰어. 그랬더니 염소가 우유를 생산하는데 우유 안에 거미줄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얘 불쌍하죠? 눈이 참 불쌍해 벌써. 눈빛이. 징그럽지 좀. 그러니까 거미줄을 생산하는 고트. 그래서 이름이 스파이더 고트예요. 얘 이름이. 스파이더 고트인데 이 우유로부터 거미줄을 추출해서 이미 공업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얘의 정보가 결합돼서 물품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정보는 이렇게 결합이 쉬워요. 정보로 파악하면.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물질 결합의 사회가 아니라 정보 결합의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컨셉트가 있어야 되고 생각이 있어야 되고 뭔가 결합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마련하라는 게 아카데믹 라이프예요. 아카데믹 라이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자, 그러면 다른 하나 형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동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인문학자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데 뭘 하느냐? 요 원숭이한테 돌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럼 돌을 여기를 통해서 돌려주면은 여기 오이가 보이시죠? 오이를 선물로 줍니다. 보상으로. 그럼 잘 받아 먹어요. 근데 옆에 애한테는 똑같은 일을 시키고 포도를 줍니다. 돌려주면은. 그러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a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월스트리트 프로테스트 아니냐 저게. 여러분들 많은 철학자, 많은 윤리학자,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1000년 이상 고민해온 고민거리가 뭐냐, 인간이 이거 불공정한데? unfair한데? 이런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규범이고 윤리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돼?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그럼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화가 나는 화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에 있는 줄 알고 문화도 비교 연구해보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죠. 이게 철학적 원리, 하나님의 섭리 뭐 연구를 많이 했죠. 신학에서도 하고. 근데 동물학하고 인문학하고 만나면서 여기 대해서 답을 구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보니까 뭘 느껴져요? 저 원숭이도 우리하고 똑같이 unfair한, 그러니까 불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화를 내는 걸 아시겠죠? 그죠? 이거 보고 재밌었어요? 이거 보고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카데믹 라이프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재산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부자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의미의 의지, 이거를 첫 번째, 내가 사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저희 아우슈비츠에서 구한 사진이에요.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태 나치 수용소. 저도 여기 아우슈비츠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텅 빈 공간이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을까요? 한 70년, 80년 됐을 것 같으네요. 근데도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나고 엄습한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수용소예요. 근데 여기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책을 하나 썼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의미를 찾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하는 걸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실 거예요. 아마 가보면 더 느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게 이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관찰하는 게 빅터 프랭클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은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였어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죽어나가, 유태인이. 근데 왜 죽어갔느냐? 이유를 봤더니 그 전날 맨날 자기가 꺼내보던 사진 속의 주인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스스로 사멸해 가는 것이에요. 불꽃이 꺼지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유지시켰던 건 뭐였을까?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인 또는 자기 식구에 대한 의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will to the meaning, 의미에 대한 의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저는 실제로 군대 생활하면서 이 사람의 이 얘기를 참 실감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군대에서 점호라는 걸 받잖아요. 점호를 받으면은 담요를 깨끗하게 접어야 되는데 그걸 또 각이지게 접어야 돼. 점호 받기 위해서. 그러면 점호 받기 전에 이빨로 깨뭅니다. 담요를. 이빨로 깨물면 90도 각도가 이렇게 탁 생겨서 보기에도 단정해지기는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빨 얼마나 더러워요, 담요가. 그죠? 그 냄새 이거 다 참고 이빨로 깨물어서 각을 만든 다음에 잠잘 때 어떻게 해야 돼? 푹 펴야 되죠. 그죠? 내일 또 깨물어야 되는데 이걸 펼칠 때 무의미성, 이게 얼마나 큰 형벌이었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지프스의 신화, 시지프스 신화 아시죠? 올리면은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영겁의 시간 동안 이 바위돌을 산 위에 올리게 하는 이 벌이 인간에게 얼마나 지독한 벌이었을까. 저는 군대 생활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봤었어요. 무의미성, 의미를 찾고 사시라. 여러분들 첫 번째 아카데믹 라이프를 살 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살지? 의미를 찾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anti-fragility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할게요.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던져서 이게 깨진다. 그러면 우리는 영어로 이걸 fragile이라고 불러요. 깨진다, fragile.
근데 안 깨진다. 안 깨지는 건 뭐죠? 견고하다. 그죠? 로버스트라고 그래요. fragile, robust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반대말이 있어요. anti-fragility. 그건 뭐냐면 점점 안 깨지는 거야.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점점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살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어려움이 많이 닥칠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anti-fragility 이 개념을 하나 가지고 사세요. 점점 강해지는 게 강하다가 아니고 연약하다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anti-fragility. 이게 여러분들 삶의 큰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보시죠. 이 사람 이상묵 교수님. 이상묵 교수님은 큰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늘 웃냐고 묻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이것뿐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이런 의지, 그거를 우리가 resilience라고도 그래요. 회복 탄력성. 대부분 사람들은 큰 교통사고가 나서 다 몸이 사지가 망가졌다. 그러면 의욕을 잃죠. 근데 이 사람은 더 강해진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럼 더 강해지는 방법이 뭐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 채소를 볶는데 맨손으로 채소를 볶네. 이거 안티프레질리티죠. 그죠? 더 강해진 거죠. 보통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무술 단련하는 거 보세요. 돌을 치는데 뼈가 단단하게 점점 더 강해져요. 이게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얹으면은 이 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도 안티프레질리티 점점 강해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리라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최근에 나온 연구를 제가 하나 전해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연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롭다고들 알려져 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해롭지 않다는 게 최근 연구예요. 스트레스가 몸에 해로운 경우는 언제 해로우냐? 이 스트레스가 나의 몸에 해롭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좋아, 와라. 스트레스에 와야. 자극가 와라. 나는 더 강해지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강화시켜준다는 연구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anti-fragility. 나는 더 강해지리라.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여기 지금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있죠? 그죠? 여러분 친구 사귀는데 앞으로 100살까지 살려면은 친구가 필요하겠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사귀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더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럼 친구를 사귈 때 대부분이 저놈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사귀게 돼요. 근데 어려서 사귄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평생 동안 여태 쌓아놓은 신뢰, 어렸을 때 쌓아놓은 신뢰가 평생을 가요. 배반에 대한 위험을 덜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제 고슴도치 여기 보세요. 이게 쇼펜하워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할게요. 쇼펜하워가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은 겨울철에 얼어 죽어가는 2마리 고슴도치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겨울철에 2마리 고슴도치가 얼어 죽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춥죠? 그럼 다가가야 되죠? 그럼 다가가면 서로 바늘을 찔러요. 아프죠? 멀어지죠? 가죠?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인간으로 봤어요. 쇼펜하워가. 그 사람은 염세주의 철학자인 건 아시죠?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본 것이죠. 그냥 서로 맨살을 부비고 부둥켜 앉지는 못하고 적대적인 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적대적으로. 협동을 하는데 어떻게 적대적으로 해요? 근데 인간사가 그렇다고 쇼펜하워는 봤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귀는 친구들은 서로 가시가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이 시기를 잘 이용하세요. 좋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은 그 친구랑 같이 부둥켜 안고 살아가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세요. 근데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를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제임스라는 사람하고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럼 제임스는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똘똘 뭉쳐 있어요. 친구의 친구가 친구, 친구의 친구가 친구. 그렇죠? 똘똘 뭉쳐 있죠, 제임스가.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똘똘 뭉친 또래 집단에 섞여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친구 관계가 다 이런 상태죠. 친구의 친구가 다 똘똘 뭉쳐 있죠. 그럼 이런 네트워크를 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마피아 네트워크다 이렇게 불렀어요. 왜 마피아 네트워크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피아 네트워크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조차도 내놓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 생명을 내놓을 테니 너는 우리 가족을 돌봐다오. 이게 마피아에서 일어나는 교환 관계 아니에요. 마피아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교환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친구네 콘도, 친구네가 콘도 갖고 있으면은 그 콘도는 거의 내 거랑 같지 않아요? 그죠? 친구한테 빌릴 수 있죠. 그런 게 교환이에요. 근데 제임스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교환이 참 잘 일어나요. 여러분들도 이런 교환을 활용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제임스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임스의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생각이 흐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람들이거든 이게. 그리고 매일 만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질 않아. 여러분도 친한 친구한테 새로운 정보를 듣는지, 아니면은 5년 만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친구한테 새로운 정보를 듣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5년 만에 누굴 만났어. 야, 너 오랜만이다. 오랜만인데 저희 가서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럼 서로 얘기를 시작해요. 그럼 이때 나누는 얘기는 거의 다 새로운 얘기들이죠. 친한 친구한테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 맨날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렇죠? 그 다 공감하시죠? 근데 제임스의 네트워크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에요. 뭐 교환이 참 잘 일어나. 뭐든지 콘도도 빌려줄 수 있고 뭐 돈도 빌려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자, 근데 로버트를 한번 보세요. 친구의 친구가 친구가 아니야. 친구의 친구가 친구가 아니야. 그 로버트는 좀 외롭죠?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있는 집단에 있질 않잖아요. 근데 로버트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버트의 장점이 뭘까? 혹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로버트의 장점은 제임스와 달리 항상 새로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새로움. 이게 왜 새로움일까? 정보원이 다른 것이에요. 로버트는 예를 들면은 경영학과 친구 하나, 사회학과 친구 하나, 음악과 친구 하나, 그 다음에 무슨 공대, 미술사 친구 하나, 이런 식으로 친구를 여러 명으로 흐트러뜨려 놓고 있어요. 그러면 로버트는 약한 연결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약한 연결망에 속해 있다라고 그래요. 딴똥 묻혀있지가 않죠. 근데 로버트의 장점은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새로운 생각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로버트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 가서 친구 사귈 때 그 과 친구들을 버리고 딴 과만 사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임스처럼 사세요. 제임스처럼 사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란 얘기예요. 제임스처럼 살지 말고 로버트처럼 친구를 다른 데 퍼뜨려 틀어놓으라는 것이에요. 이질적인 친구들을. 그러니까 과가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여러 명을 같이 옆에 두고 있으면은 이게 똘똘 뭉쳐있는 집단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집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카데믹 라이프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늘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는데 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 중에서 아까 여러 가지 동영상도 봤지만 이거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학문적인 궁금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궁금함을 가지라 이것이에요. 이 궁금증이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은 삶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받는 회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벤처 회사. 근데 이 벤처 회사가 우리가 늘 보던 회사가 미국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느냐? 우리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찾아가서 빨아다가 집에다 배달해주고 있죠. 우리 늘 그거 봤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회사가 처음으로 생겼어.
그 신기하죠.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여태까지 못 생겼나 봐. 근데 앱을 통해서, 이 전화기 앱을 통해서 플랫폼을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몇 시에 이걸 찾아가서 입게 해달라 이런 걸 올리면은 그런 서비스가 미국에서 회사가 생겼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면 왜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을까? 그럼 한국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를 미국에다 수출할 수 있는 건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아카데미 라이프이고, 이 아카데미 라이프를 살려면은 첫 번째 의미. 이게 의미가 뭐지? 나만 잘 살라고 이러는 걸까? 아까 그 꼬마의 컵라면 얘기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의미. 이게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죠. 두 번째가 어떻게? 점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닥칠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스트레스야 와라. 이게 나를 더 강하게 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사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친구를 잘 사귀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는 다양하게, 이질적으로. 그래서 너무 동질적인 집단 속에서 뭉쳐있질 말고 이질적으로 퍼뜨려 살면은 늘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메시지예요. 아카데미 라이프 반드시 오늘 이후로 궁금증을 갖고 사세요. 근데 오늘 씨앗 한 톨 떨구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씨앗 하나 오늘 꼭 던지고 아카데미 라이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에 대한 불확실한 게 있었는데 약간 그 희망 같은 걸 가지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우리 꿈이나 진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좀 우리가 자주 아는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준 게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젊은 학생들이 패기 있고 세상에 대한 기대도 많고 궁금증도 많고 참 좋은 질문들 많이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